25년도가 진짜 중요한 게 신차가 좀 많이 나와요. 전기차. 포드, GM, 현대차,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진짜 25년이 진검승부. 25년이 뭔가 저는 좀 자동차의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 2023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보니까 이제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의 그 주요 주식들의 바닥이 뭐 근접했다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왜냐면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수도 없잖아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잔고는 점점 줄 거고 거기다가 중국의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요즘엔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버티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지 빠진 이유들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전기차 안 팔린다, 금리 오른다. 막 이런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고 실적 안 좋을 거다. 근데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다 알면은 반영해서 주가 안 가는 것처럼 나쁜 것도요. 이제 만약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면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더 나쁜 게 나와야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이제 더 나쁜 건 전 트럼프 당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죠. 전기차는 어쨌든 안 좋아요. 악재 맞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바닥론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은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올라가려면 이 나쁜 것들이 뭔가 해소되는 뭐가 보여야 돼요. 그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보여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 뭐죠? 그게 보일 때까지는 주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박스권을 그리면서.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업들 주도주가 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무너지고 나서 몇 달을 기다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이제 레벨업을 해요. 그때부터. 근데 그 과정이 이 배터리 업종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이제 24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이 배터리 공급 과잉을 인지를 하고 개혁하겠다 공급을. 그 얘기 뭐죠?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일부 배터리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구조조정해서. 그리고 공급이 준다는 얘기 뭐죠? 공급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반도체 봤잖아요. 그러면 리튬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리튬 가격이 왜 빠졌냐면 너무 공급이 많대요. 중국 배터리가 남아 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내년 1분기 지나면 반대로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뭐죠? 사람들이 또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씩 사려고 하겠죠. 부담이 완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전기차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더 이상 빠지진 않겠지. 금리는 좀 빠져주고 전기차 수요가 유지가 되면 부정적으로 봤던 이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주가에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어찌 됐건 미국 전기차 시장엔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법안도 또 구체적으로 발표됐잖아요. 중국 거는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는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죠.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엔 시간 문제 아니겠냐.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인내심은 좀 몇 달은 더 필요하다. 그걸 이겨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25년도가 진짜 중요한 게 25년에는 그 신차가 좀 많이 나와요. 전기차. 지금 좀 밀어놨거든요. 기업들이 전기차 잘 안 되니까. 포드, GM, 현대차,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진짜 25년이 진검승부로 24년? 25년. 25년. 현대차도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앞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25년. 근데 당연히 전기차가 유리하죠. 배터리로 운행을 하니까. 그래서 25년이 뭔가 저는 좀 자동차의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내놨는데 지금 몇 대 못 만들잖아요. 대량 양산이 24년 하반기, 빠르면 24년 하반기, 늦으면 25년인데 일론 머스크 그 책 보신 분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만약에 올해 말까지 한다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일단 이분 얘기는 1년 후예요. 아니면 2년 후로 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원래 사이버 트럭도 그쵸. 23년에 본격 양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죠? 미뤄졌어요. 네. 나오긴 하는데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1년 후나 1년 반 후면 대량 양산하겠다. 1년 후나 1년 후면은 언제죠? 24년 그 하반기나 네. 아니면 25년이에요. 1년 반 후면. 그러네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건 1년 반 후가 맞아요. 근데 약간 더 늦게 더 뒤로 오셔야 돼요. 네. 그럼 그 25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미국은 픽업 트럭 시장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네. 엄청난 픽업 트럭은 또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 용량도 엄청 큽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25년의 시계열을 맞춰둔다면 24년 1분기가 아마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잘 선별해서 좀 모아놓는다면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2차전지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2차전지에 투자할까. 교체할 건 좀 교체하시면서 2차전지도 종류가 근데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제 좀 농사를 지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년이 진검성 보면은 선반영에서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리스크가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좀 유일한 좀 약간의 좀 저는 좀 리스크 요인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엄청 그렇게 막 그 공장도 막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전기차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네. 갈 거예요. 아니, 이거를 누가 막겠어요. 전기차로 바뀌는 거. 근데 뭐냐면 투자들의 심리가 꺾여요. 바이든이 낫죠. 바이든은 친환경자인데 이 사람은 대놓고 전기차 안 된다. 야 전기차 때문에 망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편하죠. 네. 그러면 100% 오를 게 50%밖에 못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약간 리스크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차피 조금 정해진 미래처럼 좀 먼 미래, 아니, 시간을 좀 걸릴 수 있는 미래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조금 줄어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커버하는 쇼커버가 나오는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쇼커버는 충분히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거예요. 거고. 다만 이제 한 번에 저는 그 3분기엔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내년 약간의. 그러니까 24년 3분기에는 변동성이 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주가 측면에서는 24년 1분기가 2차전지 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그 하반기가 3분기랑 4분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3분기보단 저는 4분기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이유가 3분기 시작부터 공매도 금지가 이제 다시 해제돼요. 그래요? 공매도 재개됩니다. 네. 근데 아마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는데 지금 공매도가 전 종목이 다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코스닥 150하고 코스피 200만은 네. 풀려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전면 다 금지시켰는데 아마 7월에 풀 때는 다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종목이 만약에 다 풀리면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2차전지에 또 공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7월은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7월에 주가가 급락한다. 절호의 찬스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면 공매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를 도망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그런 불편함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그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8월 9월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7월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공매도 이슈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셨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2차전지 기업은 뭐가 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2차전지는 양극재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도 좋기는 하겠죠. 양극재가 대장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23년도에 너무 좋았던 것보다는 23년도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에서 찾아보자는 게 저의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극재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에코프로 이쪽 계열 쪽에. 근데 상대적으로 LNF 못 갔어요.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LNF가 그래서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LNF가 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쪽에도 양극재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PER도 좀 낮은 편이고 해서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소재 섹터 내에서 좀 왕따 당하던 섹터가 어디냐면 전해액하고 분리막은 많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양극재 갈 때. 네.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전해액과 분리막을 좀 좋게 보는 게 중국 회사들이 이제 아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이번에 법안 때문에 그
전해액과 분리막을 배터리 부품으로 이미 설정을 해놔가지고 배터리 부품은 중국산을 쓰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요. 그걸 탑재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미국에 보조금을 안 줘요. 24년부터 적용돼요. 바로 적용돼요. 네. 예, 24년부터.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걸 그럼 쓰란 얘기죠. 네. 근데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액 분리막에서는 엄청 경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겠구나. 경쟁 안 하면 편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을 우리의 이 전액과 분리막 회사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 공장 지으면 세액공제 또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들면서 돈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해액과 분리막이 24년을 봤을 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충전 속도나 주행 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배터리에서. 그래서 양극재에서 더 막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응극재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 네. 실리콘 응극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에는 실리콘 응극재 탑재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본격적으로 아마 그게 좀 대중화되는 시기가 25년 아니냐.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네. 이런 게, 근데 여기는 워낙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 실리콘 응극재를 하는데 주가 못 올랐던 기업이 SKC 네. 여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원래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이 회사도 해요. 여기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도전제 만드는 기업 중에 나노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도전제에서 제이오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이쪽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24년도에 혹시라도 주가가 막 안 좋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코프로 형제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주하고 비교했을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쪽은 워낙 주가가 싸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좀 주가가 고밸류 상태죠. 그래서 네. 시총을 합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합치면 4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합치면은 거의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60조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세 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네. 그럼 코스피로 따지면 시총 4위입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 다음이에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더 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무시 못할 사이즈예요. 근데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싸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주가 부진했던 거는 사람들이 좀 밸류 부담 느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고밸류 아닌가. 근데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주가 올랐어도 원래 옛날부터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죠. 아직도 PBR이 1배도 안 됩니다. 자산 가치 1배도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아직 리튬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대감 남아있죠. 아마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한번 보자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우리나라 제일 적극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포스코홀딩스는 본업도 잘하잖아요. 최강에서. 그래서 또 주주 환원도 잘해주는 기업이라서 아마 포스코가 그런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좀 견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반도체 AI 얘기해 주실 때 종합 선물 세트로 테슬라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BYD가 테슬라를 앞설 것이다. 2024년에는 부터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로만 보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냥 전기차 섹터 하나만 또 놓고 보면, 왜냐하면 아무리 테슬라가 잘 만든다고 해도 BYD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중국의 그 원가를. BYD는 막 1,500만 원짜리 전기차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테슬라가 이기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BYD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1등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저는 BYD라고도 볼 수 있고,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1년에 중국 시장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9천,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1년에 9천만 대 되는데 중국 시장만 2천만 대예요.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이 한 1,000만 대 되거든요. 인도가 한 500~600만 대 될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에서 1등하면 그냥 세계 1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
거의 전기차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BYD로 바꾸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이기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간 자율주행을 BYD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로봇도 하죠. 그 외에 뭐 스페이스X라는 인공위성 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가치가 BYD가 따라갈 수 없는 가치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전기차만 놓고 보면 뭐 BYD가 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땐 테슬라를 이기는 건 뭐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정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2024년 상반기는 뭐 반도체, 2024년 하반기는 2차 전지 뭐 이런 정도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그 자동차 쪽 있잖아요. 현대차가 24년 하반기 10월에 미국에 드디어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요. 조지아. 그래서 현대차도 맞물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세금 혜택도 받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터리만 간다기보다는 그 전기차에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차도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가는 그림이 아마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걱정되는 건 트럼프가 어떻게 좀 저는 제발 트럼프가 좀 이제 모두가 친환경 하고 있는데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좀 거기에 순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너무 세게 막 친환경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게 조금 약간 지금. 그럼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요. 그게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좀 지연된다라고만 보면 될까요? 충격이 나와요. 충격. 만약에 됐다. 그럼 그날 급락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한 며칠 빠질 텐데 기회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다고 IRA 인플레 감축법이 바뀔까요? 안 바뀐다고 저는 봐요. 네. 여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도 알죠. 친환경 대세라는 거 본인이 모를 리는 없어요. 네. 다만 속도가 둔화돼서 주가는 좀 흔들리겠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대세에 크게 지장이 있겠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또 역용할 필요도 있다.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폭락했는데 그날 주식 사신 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임기 내내 다 우상향이었던 거예요. 계속 주가 올라.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엄청 흔들렸거든요. 당선되자마자. 근데 웬걸 주식시장이 더 좋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사님 그러면은 그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배당주들을 좀 편입을 한 30% 정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고배당주 30%가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그 혹시 그 배당 주기가 바뀌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 배당 주기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왜냐하면 배당을 깔고 들어가시면 배당주들은 특징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주가 변동도 낮고 재미는 없죠. 뭐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쪽에서 배당이 매년 6, 7% 배당 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업종이 은행도 있고 거기다 또 누가 있죠. 뭐 거기 통신업종 재미 진짜 없지만 이런 업종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주에서 많이 수익을 낼 거예요. 근데 그 성장주라는 건 진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중간중간 20, 30%씩 빠져요. 그럴 때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가 안 받쳐주면 흔들려 버립니다. 멘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는 그걸 끌고 가시면 좋겠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채권 투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금리가 높은 편이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국채보다는 회사채들 있잖아요. 회사채들 우량한 회사채들을 한번 일부 한 10에서 20% 담아놓는 거 있죠. 나머지 50%는 주식이죠. 주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근데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뭐 만약에 메가 트렌드를 선호하신다면 AI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셔가지고 나는 AI에 힘을 주겠다. 거기 집중 분석하시고 그쪽에 집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분산하고 싶다. AI 일부 뭐 2차 전지 25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분산해서 2차 전지 일부 담아놓고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1억이 있다면 50%는 메가 트렌드에 좀 아마 태우고 싶어요. 근데 그 메가 트렌드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골고루 담을 거냐.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에서 난 반도체만 할 거냐. 2차 전지만 할 거냐. 이거는 결정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제 성향은요. 저는 좀 골고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내년 전망부터 해서 주요 종목들, 중요 메가 트렌드까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시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장이 조금
이제 바뀌고 네네. 상승장으로 들어서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한 만큼 또 수익률이 높아질 텐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두 번째 네. 버전으로 써주셔가지고요. 네네. 너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사님 뭐 시청자님들께 신간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책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네. 한번 좀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2021년도에 뭐 정말 너무 뜨거울 때 또 책도 나와서 정말 운 좋게도 책도 잘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22년도, 23년도 겪으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진짜 없다는 걸 느꼈고 주가든 뭐 그건 주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든 다 업다운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낀 건 뭐냐면은 주식 투자든 뭐든 여러분들이 또 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오히려 겸손하시고 예, 자만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시고 예,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안 될 때 오히려 용기를 내세요. 진짜 안 되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안 될 때 좋아지는 걸 또 찾는 노력도 해보시면 저는 된다고 보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주가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좋을 때 더 좋다고 해서 막 무리하고 네. 안 좋을 때 안 좋으니까 다 털고 나가고 이러면 남는 게 없죠. 그건 뭐 주식이든 인생이든 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2, 3년 동안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실수하지 마시고 어쨌든 너무 좋을 때 냉정해지시고 네. 예, 안 좋을 때 용기를 내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책에 많이 담아놨고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이제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투자하실 때 방법들을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물고기를 그냥 떠먹여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떠먹을 수 있는 자기의 그 도구 있죠. 네. 그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1권은 되게 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 다뤘다면 네. 2권은 좀 약간 실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주식 투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조금만 더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1탄과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와 또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제 흔히 아는 용어 위주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처음 볼 때 뭐 예를 들면 뭐 PER이다, PBR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시는데 사실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념 설명을 했다면 2탄은 그러면 그 PER, PBR을 그럼 내가 알아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례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별로 해가지고 많이 담아놨어요. 이제 PER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PER이 뭐 50배 받아도 되고 어떤 기업은 10배 받아 현대차는 4배인데도 주가가 잘 안 가요. 싼데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되게 또 많이 넣고 또 여기 이제 가장 마지막 편에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세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투자하시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보실 때 그 주식 투자로 결국은 좀 수익을 올리는 사람하고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책에 실어주셨는데 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차이점은 일단 그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귀가 얇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사실 몰라서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가 모르는 거를 그냥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왜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 시류에 편승해서 되게 좀 쉬운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좋으면 수익은 나지만 결국엔 대부분 실패했던 것 같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시류에 편승을 하더라도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제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또 이렇게 증권 이렇게 방송도 하고 많은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만나보면서 돈 잘 버신 분들도 이게 만나본 결과 뭐냐면 결국엔 그 지식의 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요 뭔가 이게 아웃풋이 나오려면 집어넣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요 초기에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리세요. 왜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걸 처음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처음엔 다 힘든데 그걸 해도 사실 이 아웃풋 결과물이요 처음에 안 나와요. 내가 100을 넣어도요 결과물이 뭐 30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그게 안 되더라도 하신 분들은 결국엔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공통적인 거는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그걸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승화하신 분 그런 분들은 그냥 거의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너무 극소수니까 주식에서 대부분 그렇죠.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결국엔 그 끈기 같아요. 진짜 이 주식 투자도 결국 끈기가 있냐 없냐가 결국엔 그 결과물을 저는 좌우한다. 그렇게 그걸 좀 사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그래도 장이 오늘 이제 폐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2,600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하면 좀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드는데 혹시 염승환 이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매매 철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뭐 지킨다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못 하니까 투자가 금지돼 있어요. 회사 정책상 이제 방송 나와서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뭐 선행 매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차명 계좌를 동행해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은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만약에 이렇게 적극 저처럼 하면 사실은 이제 매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뭐 이렇게 철칙이다 이렇게 좀 보진 않고 다만 이제 뭐 철학은 있는 거죠. 투자 원칙 뭐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저는 좀 중요한 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일단 아는 것만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왜 투자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어떻게든 훼손이 됐을 때 그거는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다 보면 반토막도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사실은 내가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가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잡혀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례가 그러니까 올해 어떤 사례가 있으면 23년도에 초전도체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이미 지나간 이슈니까 반도체 기업 중에 저는 한양 ENG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그때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그 반도체 처음 공장을 딱 세우잖아요. 세우면 그 반도체 설비를 깔아줘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할 때 처음 이제 같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배관공사 같은 거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럼 이 회사는 반도체가 좋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반도체 업황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좀 비리비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4,000원에서 계속 횡보하는데 2만 원을 간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초전도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관련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가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사고 팔아라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지 않냐. 초전도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됐냐면 2만 원 찍고 다시 원위치 됐어요. 왜냐면 초전도체 지금 또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2만 원 갔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올라가도 황당한 이유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면 어떻게든 엑시트를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뭐 예를 들면 한양 ENG가 앞으로 뭐 삼성 투자를 많이 받아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양 ENG가 일감을 뺏긴 거예요. 경쟁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럼 내 아이디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원칙을 못 지키시더라고요. 바뀌면 자기도 그 원칙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많이 안 되겠어요, 사실은.
요거 약간 다른 맥락이긴 네. 한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다 그 내용이 생각나서 그분은 이제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이 최소한 이제 금의 시총은 가야 된다. 왜냐면 디지털 금이라고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팔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지셨대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주변을 봤는데 최근에 막 급등하다 또 한 10% 빠지니까 다 막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지키고 간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도 만약에 자기 생각 아이디어랑 반대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안 되는 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정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내가 강단 있게 옆에서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지 한번 자기가 검증을 해봐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휩쓸려요. 누구 말에. 뭐 특히 이제 유명한 분들의 말에. 그쵸. 그럼 자기 논리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저는 그래서 어떤 투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다 적용되잖아요. 네. 주식이든. 자기가 생각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게 끝까지 아이디어가 유지되는지 훼손되는지 그거를 좀 잘 지켜나가는 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철칙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이게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자기도 휩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단 있게 끈기 있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